서울의 심장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랜드 볼룸 안은 성공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유기농 식품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불과 3년 만에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한 기업 더혜원. 오늘 밤은 그들의 야심찬 신제품 라인 순수의 시간 론칭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 그리고 VIP 고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더혜원의 혁신적인 행보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다. 행사의 중심 단상 위에는 더혜원의 창립자이자 CEO인 윤설이가 서 있었다. 5년 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풋풋한 흙냄새를 풍기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정제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더혜원은 단순한 식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위로와 치유를 고객의 식탁 위에 올리고자 합니다. 순수의 시간은 바로 그 철학의 정점에서 태어난 결과물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듯 깊고 고요했다. 지난 5년간 윤설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자리에 섰다. 슬픔, 분노, 절망 같은 인간적인 감정들은 윤설이라는 이름 뒤에 있는 견고한 성벽 안에 모두 가두어 버렸다. 오직 성공만이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라 믿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을 향해 갈 무렵이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는 감각적인 영상에 쏠려 있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행사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육중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무언가를 제지하려는 듯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틈을 비집고 잡고 여린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빠져나왔다. 고작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값비싼 카펫 위를 작은 운동화로 망설임 없이 내달렸다. 아이의 목표는 단 하나 불빛이 쏟아지는 단상 위였다. 저 아이는 누구지? 관계자 아이인가? 어떻게 저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아이의 뒤를 쫓았지만 아이는 이미 단상 계단을 아슬아슬하게 오르고 있었다. 그 순간 단상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던 윤설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는 연설을 멈추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짙은 눈썹에 또렷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까지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듯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5년간 단 한순간도 멈춘 적 없던 시간의 태엽이 삐걱거리며 멈춰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경호원들이 아이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소리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괜찮으니 다들 물러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경호원들은 물론이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아이는 마침내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섰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로 서리를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망울에는 두려움이나 낯설미 아닌 오직 간절한 그리움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아이는 장내의 모든 소음을 삼켜버릴 만큼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견고했던 윤설이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강력한 폭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이 파편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설이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와 아이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녀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김 비서가 재빨리 무대 위로 올라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설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 위로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5년 전 어느 봄날의 풍경이 겹쳐졌다. 5년 전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마을. 윤설이는 흙과 풀내음을 더 좋아하는 22살의 평범한 아가씨였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약초밭을 가꾸며 언젠가 자신만의 건강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작고 평화로웠다. 적어도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그녀의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성그룹의 둘째 아들. 그에게는 늘 그런 거추장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는 그룹의 리조트 개발 부지 답사를 위해 잠시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순수함과 고집스러운 반항심을 동시에 지닌 남자. 설이는 길 잃은 그에게 길을 알려주다 우연히 그를 처음 만났다. 여긴 길이 없는데요. 태민은 고급 세단에 기댄 채 난감한 표정으로 물었고 설이는 밀짚 모자 아래로 풋풋한 웃음을 터뜨렸다. 도시 사람들은 지도가 없으면 길도 못 찾나 봐요. 이쪽으로 가면 작은 오솔길이 나와요.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태민은 설이의 꾸밈없는 모습에 매료되었다. 약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던 그녀의 눈, 흙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내던 건강한 모습 재벌이라는 그의 배경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까지. 그는 평생을 둘러싼 위선과 가식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 사람이었다. 설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태민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 아닌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보았다. 그들은 신분 차이라는 낡은 소설 속 이야기 같은 건 비웃으며 뜨겁게 사랑에 빠졌다. 약초밭 옆 작은 원두막에서 밤하늘의 별을 이불 삼아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설이야,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우리 정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정말요. 하지만 태민 씨 가족들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까요? 내가 좋아하잖아. 그거면 됐어. 세상 전부가 반대해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의 맹세는 달콤했다. 설이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로 새로운 생명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는 태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와 함께 그려나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어느 날 낯선 검은 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값비싼 한복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형 강태준의 아내이자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 최유라였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네가 윤설이라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 태민이를 홀려. 최유라는 대뜸 돈봉투가 든 서류 가방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이 안에 든 돈이면 네가 평생 이 시골 구석에서 썩고도 남을 돈이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일 뿐이야. 당장 지우고 태민이 앞에서 사라져.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뿐만 아니라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거다. 네 할머니가 평생을 바친 이 약초밭까지도 말이야. 설이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태민에 대한 사랑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녀가 상대하기에 최유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잔혹한 존재였다. 며칠 뒤 의문의 사고로 약초밭 일부가 불에 탔고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졌다. 그제야 설이는 깨달았다. 이것은 사랑 싸움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 최유라의 사람들이 그녀를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갔다. 그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설이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태민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뱃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유산되었고 태미는 그녀를 버렸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절망의 나락에서 서리는 죽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을 수 없었다.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복수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독하게 마음먹었다. 눈물을 삼키고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제 손으로 죽였다. 그리고 5년 그녀는 더혜원의 CEO 윤설이로 다시 태어났다. 강하고 냉정하며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 얼음 여왕으로. 대표님, 윤 대표님, 김 비서가 그녀의 팔을 흔드는 감각에 서리는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났다. 눈앞에는 여전히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기자들은 경호원들에게 막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카메라는 여전히 탐욕스럽게 이 비현실적인 장면을 담고 있었다. 서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췄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얼굴은 심장이 저릴 만큼 강태민을 닮아 있었다. 얘야, 이름이 뭐니?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강하준이에요. 강씨. 그 성을 듣는 순간 서리는 심장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누가 너를 여기로 데리고 왔어? 아무도요. 제가 혼자 왔어요. 텔레비전에서 엄마를 봤어요. 아줌마가. 아니,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 엄마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왔어요. 하준이라는 아이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꼬깃꼬깃 접힌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리가 아이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받아 펼쳤다. 그것은 5년 전 태민이 직접 찍어준 그녀의 사진이었다. 약초밭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22살의 윤서리가 그 안에 있었다. 서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김 비서 행사는 이만 정리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서 내보낼 테니 언론 대응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 저와 함께 가야겠어요. 서리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의혹과 추측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이.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누가 이 아이를 키웠고 왜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것일까?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것을 되찾고 지켜내려는 어미의 본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작은 온기를 내려다보았다.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기적처럼 그녀 앞에 나타난 아이. 이 아이는 그녀에게 또 다른 절망일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구원일까?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다. 하지만 윤설이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사진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은 마치 지금의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거는 듯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으라고. 행사장의 소란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윤설이 자신의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는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정적이었다. 갤러리를 연상시키는 하얀 벽과 검은 가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스스로를 가두고 단련해온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소파 위에서 곤히 잠든 작은 아이 강하준의 고른 숨소리뿐이었다. 서리는 아이가 깰까 조심스럽게 와인잔에 물을 따랐다. 그녀는
소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짙은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작은 그늘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닫혀있지만 어딘가 고집스러워 보이는 입술. 그 얼굴은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과거의 흔적이었다. 나의 아이. 그녀는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5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존재는 그녀의 기억 속에서 비극의 상징이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만 남아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상처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닌 냉철한 이성이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벌어진 일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비서입니다. 나예요. 행사장은 어떻게 됐죠, 대표님? 지시대로 마무리했습니다. 언론에는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 중이며 곧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라는 1차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벌써부터 아이의 신상과 대표님과의 관계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미영 비서는 지난 4년간 서리의 수족이 되어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인재였다. 그녀는 서리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서리가 가진 상처의 깊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언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김 비서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요. 극비리에 진행해야 합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첫째, 오늘 행사장과 그 주변 방형 5km의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해요. 아이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행사장에 왔는지 확인해야겠어요. 단 한 장면도 놓쳐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둘째 아이의 DNA 검사를 준비해요. 국내 최고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를 받아봐야겠어요. 물론 의뢰인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DNA 검사라는 말에 수학이 넘어 김 비서가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답했다. 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하준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5세에서 7세 사이의 아이를 모두 찾아봐요. 출생신고, 병원 기록, 유치원 등록 기록까지. 합법적인 방법과 비공식적인 루트 모두 동원해서요.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리는 다시 하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아이의 작은 손이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펴자 그 안에는 꼬깃꼬깃해진 낡은 사진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5년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자신의 모습. 이 사진이 어떻게 이 아이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개의 가설이 세워졌다.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강태민의 계획일까? 아니, 5년 전 그렇게 무력하게 자신을 떠나보냈던 그가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일 리 없었다. 그렇다면 최유라 그 악랄한 여자가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새로운 덫일지도 모른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서리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감히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했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집무실의 주인인 최유라는 최고급 마호간이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로 더혜원 론칭 행사 관련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더혜원 CEO 윤설이 행사장에 나타난 의문의 아이와 함께 사라져 침모 논란. 따위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윤설이가 5년 만에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녀는 오늘을 기다려왔다.
시골의 순진한 계집아이가 도끼를 품고 돌아왔지만 그래봤자 제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낮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녀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래 박 실장, 일은 잘 처리됐겠지.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부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준이가 없어졌습니다. 최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오늘 아침까지는 분명 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별장 전체를 다 뒤져봤지만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로 인해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강하준. 그 아이는 지난 5년간 그녀가 공들여 관리해온 최고의 비밀병기이자 보험이었다. 5년 전 그녀는 윤설이를 병원으로 끌고 가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지만 실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매수한 의사를 통해 윤설이에게는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뒤로는 비밀리에 아이를 출산하게 했다. 그녀는 그렇게 태어난 강태민의 아들 하준을 외딴 별장에 숨겨둔 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감시하며 키워왔다. 언젠가 강태민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혹은 시아버지인 강 회장이 경영권 문제로 다른 마음을 품을 때 이 아이를 이용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 필요하다면 고아원에 보내줬던 아이를 기적처럼 되찾아온 비운의 왕자 스토리로 꾸며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한 카드가 제멋대로 사라져 하필이면 윤설이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멍청한 놈들. 고작 아이 하나 제대로 감시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최유라의 고함에 박 실장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즉시 사람을 풀어서 아이를 찾겠습니다. 찾아 이미 늦었어. 아이는 지금 윤설이 그 계집에 손에 들어갔다. 기사를 못 봤나? 최유라는 태블릿 PC를 책상 위로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 윤설이가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다. 5년 전에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었다. 박 실장,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우선 별장에 있던 감시인들, 그리고 5년 전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까지 관련된 연놈들 입부터 막아.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리고 윤설이와 아이 주변에 사람을 붙여. 그들이 뭘 하는지 누굴 만나는지 24시간 감시해. 절대로 DNA 검사 같은 짓을 하게 둬선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강태민. 그 녀석 동태도 잘 살펴. 아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윤설이 이름이 나왔으니 곧 움직이려 들겠지. 전화를 끄는 최유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일이 성가시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 윤설이, 네가 내 아이를 훔쳐갔다고 하면 그만이지. 5년 전 앙심을 품고 내 조카를 납치했다고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 시골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 아니면 진성그룹의 안주인. 그녀의 눈이 다시금 독사의 것처럼 번뜩였다. 판은 자신이 짜는 것이고 말은 자신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윤설이가 어떤 발버둥을 치든 결국 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진성그룹 기획조정실. 임원회의를 막 마치고 나온 강태민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지난 5년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왔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는 이 일을 통해 그 고통을 잊으려 발버둥 쳤다. 그는 형수 최유라의 감시와 통제 아래 회사의 충실한 부속품처럼 기능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간밤에 있었던 업계의 가장 큰 이슈를 보고했다. 전무님, 어젯밤 더헤어웨원 신제품 론칭 행사에서 소동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더혜원 익숙한 이름에 태민의 미간이 좁혀졌다. 더혜원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었고 그 중심에 있는 CEO 윤설이에 대한 기사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애써 그 이름을 외면해왔다. 행사 도중에 웬 아이가 나타나 더혜원의 윤설이 대표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온통 그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서가 내민 태블릿 PC의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화면 속에는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화려해지는 윤설이의 모습과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낯선 아이의 사진이 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그가 사랑했던 윤설이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눈부신 모습으로. 반가움보다 먼저 가슴을 찌른 것은 지독한 죄책감이었다. 5년 전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형수 최유라는 그에게서 휴대폰을 빼앗고 그를 집안에 가두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감히 저항하지 못했다. 설이가 아이를 잃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 엄마라고. 태민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무 어려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눈매와 인매가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닮아 보였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설이의 아이는 분명 그때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더혜원이라는 회사, 그리고 윤설이 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5년간의 행적 주변 인물, 모든 조언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네, 전무님. 비서가 물러나자 태민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배경화면에는 5년 전 그가 직접 찍어준 약초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설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이 사진을 바꾼 적이 없었다. 그녀를 만날 자격도, 그녀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그녀를 잊지는 못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아이가 정말 설이의 아이라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상상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혔다. 만약 그렇다면 지난 5년간 자신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아온 것인가?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틀 후 설이는 김 비서로부터 첫 번째 보고를 받았다. CCTV 분석 결과입니다. 아이는 행사 당일 오전에 서울 외곽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갈아타며 행사장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동행인은 없었고 멀리서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설이는 영상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고작 5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그 먼 거리를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의 여정에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강하준이라는 이름으로는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배후의 인물은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던 것이다. 그리고 의뢰하셨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비서는 서류 봉투를 설이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설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서류의 마지막 부분을 훑어내렸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설이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명백한 증거로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아이는 하준이는 정말 그녀의 아들이었다. 5년 전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반쪽짜리 심장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이제야 되찾은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결정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펜트하우스의 거실로 나갔다. 하준이는 소파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하준아, 뭘 그리고 있어? 설이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아이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집이요. 내가 살던 집. 하준이가 내민 스케치북에는 커다란 소나무들이 둘러싸인 예쁜 집이 그려져 있었다. 집이 예쁘네. 이 집은 어디에 있었어? 몰라요. 그냥 바다는 안 보이고 산만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맨날 무서웠어요. 아이는 무심코 뱉은 말이었지만 설이의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었다. 감시당하며 갇혀 있었던 것이다. 설이는 조용히 아이를 끌어안았다. 처음 느껴보는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하준아, 내 엄마,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 꼭 지켜줄게. 다시는 아무도 널 무서운 곳에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들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5년 전 그녀는 지켜야 할 것이 없었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에게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야 할 존재가 생겼다. 확인된 진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것은 누가 왜 자신의 아들을 5년간 숨겨왔는지에 대한 거대한 음모의 서막일 뿐이었다. 설이는 결심했다. 이 음모의 실체를 파헤치고 자신의 아들을 유령처럼 살게 만든 자에게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고.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하준이 윤설이의 삶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녀의 펜트하우스에는 전에 없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칼날 같은 정적을 깨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울렸고 텅 비어있던 냉장고는 아이를 위한 유기농 식재료들로 채워졌다. 설이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다. 서툰 솜씨로 만든 오믈렛을 하준이 맛있게 먹어줄 때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낮에는 더혜원의 냉철한 꼬스쟁이, 냉철한 CEO로 밤에는 아들을 알아가는 초보 엄마로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김미영 비서를 통해 하준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밀스러운 조사를 계속했다. 하준이가 그린 그림 속 소나무 숲과 무서운 할머니라는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설이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5년을 기다린 진실이었다. 섣부른 움직임은 뱀을 깨울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깨우지 않아도 뱀은 이미 또아리를 풀고 독리를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순간에 찾아왔다. 더혜원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어느 날 오후 국내 최대의 온라인 언론사 팩트뉴스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더혜원 윤설이 대표 사생활 논란. 론칭 행사 아이 소동은 계산된 연출극. 기사의 내용은 악의적이다 못해 비열했다. 익명의 제보자 A씨의 말을 인용하여 론칭 행사에 나타난 아이가 사실은 윤 대표와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식이며 윤 대표가 이를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에 역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더 나아가 기사는 윤설이의 사생활이 문란하며 그녀가 만드는 순수와 정직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모두 허상이라고 매도했다. 마지막 문장은 더혜원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와도 같았다. 과연 리더의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이 만든 식품을 우리는 믿고 먹을 수 있을까? 기사는 게시된 지 1시간도 차이 되지 않아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소셜미디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더혜원의 제품에 대한 불신과 윤설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댓글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졌다. 회사의 전화는 불이 났고 투자자들의 항의 방문이 빗발쳤다. 3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한 개의 기사로 인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 사실입니까? 당장 해명 자료를 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혜원 본사 대회의실은 임원들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댔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설이는 서류를 검토할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의심과 불안의 눈빛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한 가십 기사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요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기사가 나온 타이밍 유포 속도, 그리고 공격의 논리까지. 이건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아주 전문적인 공격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유라. 이 기사의 뒤에는 분명 그 여자가 있었다. 하준의 존재를 확인한 자신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장이었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겁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 최유라. 5년 전에 윤설이는 이미 죽었으니까 모두 동요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회의실의 불안한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김비서 지금 즉시 팩트뉴스 측에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신상과 최근 자금 흐름에 대해 알아봐요. 그리고 홍보팀은 내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지시에 회의실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리더의 모습에 새로운 신뢰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최유라가 준비한 공격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기자회견 준비로 분주하던 다음 날 오전 설이는 김 비서로부터 또 다른 보고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재배되는 희귀약초, 설화초를 독점 공급해오던 푸른 농장 측에서 방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설화초는 더혜원의 신제품 라인 순수의 시간의 핵심 원료였다. 대체 불가능한 재료였기에 공급이 끊긴다는 것은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춘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작황은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더 이상 우리와 거래할 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과 동시에 회사의 숨통인 공급망을 끊어버리는 것. 전형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공격이었다. 푸른 농장의 박 사장은 그녀가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 해온 의리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릴 리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김 비서는 나 대신 강원도로 가주세요. 박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해요.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이든 제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혼자서 기자회견을... 괜찮아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싸움이니까. 설이는 김 비서를 안심시켰지만 그녀 역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성에 갇힌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투지가 끓어올랐다. 자신을 짓밟으려 할수록 그녀는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었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와 마이크가 일제히 단상 위에 선 윤서리를 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다소 창백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먼저 최근 저와 저희 더회원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다. 장내가 잠시 술렁였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변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섰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팩트뉴스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유령회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였다.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한 음해를 넘어 정당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기업 테러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고 있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자료에 경악하며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또한 저희 더회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저희의 모든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언론과 소비자 여러분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든 오셔서 저희의 순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만약 단 하나의 허위나 과장이라도 발견된다면 저는 더회원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를 폐업하겠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기자회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녀의 승부수에 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진실과 정직이라는 가치를 방패 삼아 적의 공격을 그대로 되받아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푸른 농장. 김 비서는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하는 박 사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겨우 마주 앉을 수 있었다. 박 사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김 비서 미안하게 됐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소. 나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사람들을 당해내겠소. 그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와 그의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했다. 더회원과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의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진성그룹 사람들이었습니다. 박 사장의 증언은 최유라가 배후라는 서리의 확신에 쐐기를 박았다. 김 비서는 서리가 지시한 대로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보다 2배 높은 가격, 10년 장기 계약, 그리고 아들의 신변 보호까지. 박 사장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서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없어 약초 대금을 나중에 갚겠다고 했을 때도 믿고 기다려준 사람이었다. 대표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네. 저희 대표님은 이런 일로 무너지실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시는 분이죠.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김 비서의 간절한 설득에 박 사장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굳게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서리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한적한 교회의 한 농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5년 전 시골에서 함께 약초를 재배하던 농부들이 모여 만든 작은 협동조합이었다. 그녀는 더회원을 설립한 직후부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들과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하며 설화초에 대체 재배지를 준비해왔다. 아직 생산량은 푸른 농장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에는 충분했다. 오랜만입니다, 다들.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농부들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윤서리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결코 한 가지 가능성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다음 수를 준비했다.
최유라는 그녀의 과거만을 보고 얕잡아 봤지만 서리는 이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십 수백 번의 위기를 넘으며 단련된 노련한 전략가였다. 진성그룹 부회장실. 최유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생중계되는 윤서리의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울면서 매달리거나 겁에 질려 백기를 들고 찾아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저 계집애는 오히려 자신의 멱살을 잡고 판을 뒤흔들고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감히 나한테 덤벼. 그녀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값비싼 찻장과 서류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박 실장, 당장 푸른 농장 박 사장 그 늙은이부터 처리해. 본보기로 아주 작사를 내놓으란 말이야. 하지만 박 실장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부회장님,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푸른 농장 측에서 조금 전 더혜원과 10년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더혜원 측에서 아들의 24시간 신변 보호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다. 더혜원이 오늘 오후 강원도의 한 협동조합과도 설화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라는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구멍이 뚫렸다. 그녀는 윤서리를 너무 얕봤다. 5년 전에 연약하고 순진했던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혹은 그 이상의 도끼를 품은 맹수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좋아, 윤서리.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최유라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점잖게 놀아주지 않겠어.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직접 빼앗아 주지. 네 아들 강아준 말이야. 1차전은 윤서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최유라의 패배 인정은 더 잔혹하고 본격적인 2차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그날 밤 서리는 늦게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는 하준이가 그녀를 기다리다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듯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스케치북에는 활짝 웃는 엄마와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서리는 아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오늘 하루 그녀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워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 이 작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제 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앞으로는 더욱 교활하고 무자비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녀는 잠든 하준의 곁에 조용히 누웠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강철 같은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괜찮아, 아가.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이 지옥 같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서 널 지켜낼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함께 싸워야 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윤서리가 언론과 공급망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동안 진성그룹 기획조정실은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며칠 밤낮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개인적으로 지시한 더혜원 및 윤서리 대표 관련 조사 보고서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윤서리가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시골 마을을 떠나 홀로 서울에 올라와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종잣돈을 모으고 자신만의 철학을 담은 작은 유기농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의 더혜원을 일궈내기까지. 그 행간에는 그녀가 겪었을 피와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태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여자가 세상의 가장 혹독한 곳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 여왕이 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최근 더혜원을 공격했던 팩트뉴스의 기사와 그 배후에 진성그룹의 유령 회사가 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민의 주먹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다. 역시나 형수 최유라의 짓이었다. 5년 전 그녀를 사라지게 만든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와 또다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의심이 있었다. 혹시 아이도 행사장에 나타났다는 아이, 서리를 엄마라고 불렀다는 아이, 그리고 기묘할 정도로 자신을 닮았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 아이.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서리의 아이라면, 그리고 5년 전 우리가 가졌던 아이라면 태민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그 끔찍한 상상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리에게 달려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자신을 5년간 기만해온 사람 최유라의 입을 통해서 그는 보고서를 들고 곧장 그룹 회장 일가가 사는 평창동 대저택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병상에 누운 시간이 더 많은 강 회장을 대신해 사실상 집안의 모든 권력은 최유라가 쥐고 있었다. 태민이구나. 웬일이냐 이 시간에. 최유라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맞았다. 그녀의 남편이자 태민의 형인 강태주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서재에서 뵙죠. 태민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낯선 태도에 최유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자 태민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보고서를 그녀의 앞에 내던졌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 최유라는 보고서의 표지를 힐끗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더혜원 보고서네. 요즘 아주 잘 나가는 회사지. 그런데 그게 왜 모르시는 척하지 마십시오. 더혜원을 공격한 유령 회사가 우리 그룹 자회사인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5년 전에 이어 또다시 서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태민의 격앙된 반응에도 최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민아 아직도 그 계집애를 못 잊은 거니 정신 차려.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게 안 보여. 제 발로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나서 쇼를 하는 마당에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니? 쇼라고요? 그 아이 저를 닮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형수님 5년 전에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 아닙니까? 서리의 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민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가 진실의 핵심을 파고들자 최유라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금세 상처받은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다. 거짓말이라니. 태민아 어떻게 형수인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누구 때문에 5년 전에 그런 더러운 일까지 처리해야 했는데. 다 너와 우리 진성그룹을 위해서였어. 그 아이 유산됐다고 분명히 말했잖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고 너랑 닮은 아이를 어디서 구해와서 널 흔들고 있는 거야. 이건 명백한 함정이라고. 명백한. 그녀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태민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 거 알잖니?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넌 네 손으로 이 집안을 무너뜨리는 꼴이 될 거야. 그래도 상관없니? 최유라의 말은 언제나처럼 태민의 가장 약한 부분을 후벼 팠다. 가족 책임감, 그리고 그의 죄책감. 태민은 그녀의 말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형수의 말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는 그날도 패배자처럼 저택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작지만 단단한 불씨 하나가 남았다. 형수의 반응은 너무나 자기적이었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회사 내에서 최유라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박 이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박 이사는 오래전 태민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모셨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박 이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팩트뉴스에 자금을 댄 유령 회사의 실체를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형수님, 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 이사는 태민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무기력하던 작은 도련님이 칼을 빼들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태민의 비밀스러운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후 그는 마침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윤설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 이사를 통해 그녀의 개인 번호를 알아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윤설이라는 이름을 보며 그는 한참 동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길고 긴 신호음 끝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그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알던 따뜻하고 상냥했던 설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설이야. 나야 태민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태민의 심장을 칼처럼 찔렀다. 무슨 일이죠, 강태민 전무님. 이제 와서 제게 연락하신 용건이. 그녀는 의도적으로 직함을 붙여 부르며 그와 선을 그었다. 만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저와는 할 말 없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요. 죄송하지만 바빠서 이만. 아이 때문이야. 태민은 다급하게 외쳤다. 부탁이야, 설이야. 딱 한 번만 만나줘. 5년 전에 대한 것도 그리고 아이에 대한 것도 모든 걸 물어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전해진 것일까? 수화기 너머에서 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해서 보내죠. 약속 당일 태민은 설이가 알려준 장소인 인사동의 한적한 갤러리 카페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문을 닫은 갤러리를 통째로 빌린 듯 안에는 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5년 전 그녀에게 선물했던 손목시계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지며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윤설이가 들어섰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잡지 화보에서 막 걸어나온 모델처럼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을 보는 것 같았다. 오랜만이네요, 강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순간 태민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설이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용건이 뭐죠? 아이에 대해 뭘 묻고 싶다는 거죠. 그녀의 태도는 사무적이다 못해 적대적이었다. 태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미안해, 설이야. 그의 첫 마디는 사과였다. 내가 정말 미안해. 5년 전에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널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널 보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이는 그의 사과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굳게 쥔 그녀의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죠, 알아?
내겐 널 볼 자격도 사과할 자격도 없다는 거.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야겠어. 제발 아이에 대해 말해줘. 그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아. 태미는 애원하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고통이 가득했다. 서리는 그의 그런 눈을 오랫동안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태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의 마지막 줄에 박혔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9%. 그리고 그 아래 강태민과 강하준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순간 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간절히 바랐던 진실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 5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들이 살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상체를 숙여 얼굴을 감쌌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5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리를 잃은 슬픔, 그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온 지난 세월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회한. 그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전무라는 직함도 세상의 시선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한 여자와 자신의 아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남자의 통곡만이 갤러리 안을 가득 메웠다. 서리는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다. 지난 5년간 그녀는 이 남자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막상 그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니 증오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이 남자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유라라는 악마가 만들어낸 비극의 피해자였다. 그는 그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싸울 힘이 없었던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태민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서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선 가시가 없었다. 태민은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을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무력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되찾을 거야. 당신과 내 아들,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형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전부 밝히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그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해요. 알아.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서리야. 태민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손도 연인으로서의 재결합을 원하는 손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울 동맹을 제안하는 동지로서의 손이었다. 서리는 그의 손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5년이라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강 위로 강하준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에 아주 작은 달이 하나가 놓인 것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인사동 갤러리 카페의 텅 빈 공간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내려앉고 있었다. 강태민의 통곡은 그들의 5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지르던 원망과 오해의 강을 허물어뜨렸다. 이제 그 폐허 위에서 두 사람은 공동의 적을 향한 위태롭고도 절실한 동맹을 맺어야 했다. 우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설이었다.
그녀는 어느새 눈물을 닦고 다시 더해원의 CEO다운 냉철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최유라의 눈과 귀는 진성그룹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퍼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설이가 자신보다 몇 수나 앞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내가 알아볼게. 아무도 모르는. 아니요, 제가 이미 마련해뒀어요. 설이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늘 최악을 대비하는 사람이었다. 더혜원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순간부터 그녀는 언젠가 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비해 비밀스러운 아지트를 준비해왔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성수동의 낡은 공장지대를 개조한 신생 스타트업 단지 내의 한 오피스였다. 간판은 SNH 컨설팅이라는 존재감 없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작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이트보드와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 그리고 도청 방지 장치까지. 이곳이 바로 설이가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해온 워룸이었다. 여기라면 안전할 거예요. 태민은 잠시 넋을 잃고 작전실을 둘러보았다.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온 그녀의 치밀함과 강인함에 그는 또 한 번 가슴이 아려왔다. 이제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꺼내놓죠. 설이는 화이트보드 중앙에 최유라라는 이름을 크게 썼다. 그리고는 그 주변으로 자신과 태민의 이름을 적고 선을 이었다. 우선 저부터 시작하죠. 최유라는 하준이가 나타난 직후 언론과 공급망을 통해 저를 공격해왔어요. 설이는 팩트뉴스 기사의 배후에 있던 유령 회사와 푸른 농장 협박 사건까지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태민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다시금 치를 떨었다. 자신이 진성그룹의 전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 있는 동안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이 아는 최율에 대해 그리고 진성그룹 내부의 약점에 대해 모두 말해줘요. 태민은 마음을 다잡고 화이트보드로 다가갔다. 그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최유라의 최측근들과 포섭이 가능한 중립세력, 그리고 박 이사처럼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아군을 색깔펜으로 구분해 표시했다. 형수님의 힘은 크게 두 군데서 나와요. 첫째는 시아버지, 그러니까 강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임. 둘째는 형수님이 직접 관리하는 신사업개발펀드라는 이름의 비자금 창구요. 비자금 내.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 형수님. 개인의 금고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자금도 거기서 나왔을 겁니다. 설이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였다. 그 펀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접근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박 이사님과 함께라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화이트보드 위는 금세 복잡한 도식과 핵심 단어들로 가득 찼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목표 1. 하준이 납치 및 불법 감금에 대한 증거 확보. 5년 전 담당 의사 및 무서운 할머니. 신원 파악 목표. 이 최유라의 기업. 비리, 비자금 횡령 등 증거 확보 및 경영권 박탈. 두 가지 목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최유라라는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그녀의 비도덕적인 과거와 부패한 현재를 동시에 공격해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며칠 후 설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태민과 하준의 첫 만남을 주선했다. 그녀는 아직 태민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준이가 받을 충격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녀는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장소는 더혜원에서 운영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내의 키즈 쿠킹 클래스였다. 설이는 하준에게 앞치마를 입혀주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반죽을 만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약속된 시간에 맞춰 강태민이 매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치 매장을 둘러보러 온 고객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시선은 온통 하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들의 실물을 처음 마주한 순간 태민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이는 살아 움직이는 작은 자신이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무언가에 집중할 때 미간을 찡그리는 버릇까지.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다. 그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서리가 하준을 데리고 클래스룸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야 태민을 발견한 것처럼 연기했다. 어쩐 일이세요, 강 전무님?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매장이 보여서 잠시 들렀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며 하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하준이는 엄마 옆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 이 아저씨는 누구야? 엄마 회사 동료분이야. 하준아,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아이는 배꼽에 손을 모으고 꾸벅 인사를 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태민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아저씨, 왜 울어? 하준의 순진한 질문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니, 안 울어. 눈에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태민은 횡설수설하며 눈가를 비볐다. 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작은 로봇 장난감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이거 선물이야. 하준은 장난감을 보고 눈을 반짝였지만 선뜻 받지 않고 서리를 쳐다보았다. 서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는 그제야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태민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아들의 눈을 마주했고 아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무치도록 소중한 순간이었다. 매장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마음속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저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지옥에라도 갈 수 있었다. 서리는 멀어져가는 태민의 뒷모습과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하준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음 역시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쳤다. 두 사람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프고 또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 어쩌면 이것이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공조는 더욱 긴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민은 박 이사와 함께 밤낮으로 비자금 펀드의 흔적을 쫓았다. 최유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은 외부의 해커까지 고용해 회계 장부의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힐링케어 컨설팅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로 지난 5년간 매달 1천만 원씩 거액의 자문료가 빠져나간 기록이었다. 회사의 주소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찾은 것 같습니다. 하준이를 돌봤던 할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민의 연락을 받은 서리는 즉시 김 비서에게 해당 주소지로 사람을 보냈다. 동시에 그녀는 5년 전 자신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의사는 5년 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간 뒤 종적이 묘연한 상태였다. 예상했던 대로 최유라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의사는 일단 잊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라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그 사람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하지만 최유라 역시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민의 최근 행동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자신에게 깍듯하던 도련님이 사사건건 반기를 들기 시작했고 자신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태민의 뒤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어느 날 밤 태민과 박 이사가 외부 해커와 함께 비밀리에 회사 서버에 접속해 비자금 관련 자료를 빼내고 있을 때였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유라의 직속 부하인 보안팀장이 불시에 야간 순찰을 핑계로 다가오고 있었다. 전무님, 거의 다 됐습니다. 1분만 더. 해커가 다급하게 외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 사무실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갔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가 암전되며 전원이 나가버렸다. 정전인가? 보안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잠시 후 비상전력이 들어왔지만 컴퓨터는 모두 꺼져 있었다. 태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서류를 검토하는 척 연기했고 박 이사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보안팀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돌아갔다. 그들이 떠나자 태민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서리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와 있었다. 회사 보안 시스템 제가 잠시 빌렸어요. 자료는 백업했으니 걱정 말고 빠져나와요. 서리가 미리 심어둔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 전체의 전력 시스템을 원격으로 차단했던 것이다. 태민은 그녀의 상상 초월하는 능력과 준비성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언제나 그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위기를 넘긴 그날 밤 서리의 팀으로부터 마침내 결정적인 보고가 들어왔다. 힐링케어 컨설팅의 주소지로 찾아갔지만 그곳은 텅 빈 유령 회사였다. 하지만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그 회사의 대표로 등록된 여자의 실거주지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김 비서가 서리의 태블릿 PC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다. 사진 속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의 한 여자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소까지. 서리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찾았어요. 하준이가 말했던 무서운 할머니,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 수학이 넘어 태민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5년간 그들을 올감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작전실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 온 것이었다.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한 최고급 호텔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들끓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제국의 향방이 결정되는 날인 만큼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경제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최유라 부회장의 공동회장 추대 건이었다. 사실상 병상에 누워있는 강 회장을 대신해 그룹을 이끌어온 그녀의 공식적인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였다. 단상 위에 선 최유라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우아했다. 새하얀 투피스 정장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진성그룹의 비전을 발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정점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위해 윤설이와 강태민은 지난 며칠간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무서운 할머니, 즉 하준이를 5년간 감금하고 양육해온 오미숙이라는 여자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며칠을 잠복한 끝에 두 사람은 그녀와 마주할 수 있었다. 처음에 오미숙은 극도로 경계하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댁들이 누군데 와서 행패야. 그녀는 최유라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돌봤을 뿐이며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죄를 뒤집었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때 서리가 그녀에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최유라가 당신 명의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장부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신을
이번 일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해둔 진술서고요. 최유라는 당신을 쓰고 버릴 생각이에요, 오미숙 씨. 서리의 말에 오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리는 당근을 제시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드리죠. 당신도 최유라의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태민은 하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 아이는 더 이상 유령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미숙은 무너졌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내며 지난 5년간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최유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아이를 외딴 별장에 가두고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협박하고 감시했는지. 그녀는 만일을 대비해 최유라와의 통화 내용을 몇 개 녹음해 두었다며 그 파일을 서리에게 넘겨주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다시 주주총회장. 의장이 최유라 회장 추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장내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진성그룹의 둘째 아들 강태민 전무가 서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형과 형수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강태민 전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장이 당황하며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민은 멈추지 않았다. 최유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 분수도 모르는 어리석은 시동생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이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 전 주주 여러분과 이사진들께 반드시 먼저 알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성그룹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태민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유라 부회장님, 당신이 지난 수년간 관리해온 신사업개발 펀드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그 펀드의 자금이 정말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태민의 말과 동시에 단상 위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박 이사와 외부 해커의 도움으로 완성한 최유라의 비자금 흐름도였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돈 세탁이 이루어진 정황과 그 자금이 더해원을 공격하고 오미숙에게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게 다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최유라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정심이 사라졌다. 주주들은 충격적인 자료에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때 기자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있던 윤설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최유라 씨. 설이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태민은 그녀를 위해 길을 터주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전우처럼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단상 중앙에 나란히 섰다. 5년 전 당신이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제 아이를 빼앗고 유산되었다는 거짓말로 저와 강태민 전무를 기만했습니다. 설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5년간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담담하게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최유라는 이제 거의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버림받은 여자의 망상. 한번 처절하구나. 증거 있어. 그따위 소설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증거요. 설이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제 증거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절대 바깥 세상에 존재를 알려서는 안 돼. 강태민의 씨앗이지만 내 손에 쥔 칼날이야. 알겠어. 철저히 감시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만약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네 목숨은 없는 줄 알아. 장내에는 최유라 자신의 목소리가 차갑고 잔인한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마자 컨벤션 홀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변호인단과 함께 5년간 하준이를 길러온 오미숙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서리와 눈이 마주치자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단상 위로 올라왔다. 제가 증인입니다. 저 여자가 시키는 대로 저는 지난 5년간 죄 없는 아이를 세상과 단절시킨 채 감금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오미숙의 증언은 최유라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유라가 공들여 쌓아 올린 우아하고 지적인 여장부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가면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질투와 탐욕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괴물의 민낯이었다. 아니야.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날 음해해.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리에게 달려들려 했다.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서리에게 닿기 전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녀는 붙잡힌 채로 발버둥치며 악을 썼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진성그룹의 부회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발악하는 한 마리 짐승과도 같았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졌고 주주들의 고성과 질문이 뒤섞여 홀 안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의 중심에서 윤설이와 강태민은 나란히 서서 끌려나가는 최유라의 비참한 마지막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승자의 희열이 없었다. 다만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피로감과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감돌 뿐이었다. 5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거대한 악의 제국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지는 것이었다. 심판의 날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람들의 몫이었다. 최유라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주주총회장의 드라마틱한 폭로 이후 대한민국은 연일 진성그룹 게이트로 들썩였다. 언론은 탐욕스러운 재벌가의 민낯을 파헤치느라 혈안이 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최유라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어 수감되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남편 강태준은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칩거에 들어갔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아내의 범죄를 방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한 사람을 주목했다. 바로 강태민이었다. 이전까지 존재감 없던 황태자의 동생 무기력한 전무에 불과했던 그였다. 모두가 그가 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낸 강태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책임감만이 가득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뼈를 깎는 반성과 완전한 혁신입니다. 그는 패닉에 빠진 임원들 앞에서 진성그룹의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막힘없이 제시했다. 최유라의 비자금 수사에 대한 전적인 협조 외부감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의 재탄생.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그의 곁에는 든든한 우군이 된 박 이사가 함께했고 회의장 한쪽에는 윤설이가 고문 자격으로 조용히 앉아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하던 혼돈의 순간 깃발을 들고 전면에 나선 그의 모습에서 이사들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나 형의 후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리더의 자격을 증명해 내고 있었다. 몇 달 후 최유래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오미숙의 결정적 증언과 녹취, 파일, 그리고 비자금 장부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녀는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아동학대, 납치감금 횡령 등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끝까지 무죄를 외치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세간의 동정을 얻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외부의 폭풍이 잦아들자 이제 그들은 내부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시간을 마주했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윤설이는 다시 더해원의 CEO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얼음 가면 대신 따뜻한 미소를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성공이라는 갑옷 뒤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이제 회사의 성장이 아닌 아들 하준이와의 관계 회복이었다. 그녀는 업무 시간을 조절해 하준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고 서툰 솜씨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5년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하준이가 그녀의 품에 안기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엄마 사랑해요. 그 꾸밈 없는 한마디의 소리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닌 따뜻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강태민 역시 진성그룹의 정상화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의 발걸음은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서리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섣불리 연인이나 남편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준이의 아빠가 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하준이도 매일 자신을 찾아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태민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함께 레고를 조립하고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잠들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정으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태민의 모습에서 하준이는 아빠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이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을 때였다. 하준이가 공을 쫓아가다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본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태민은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다. 괜찮아 하준아. 씩씩한 아들은 이 정도는 금방 이겨낼 수 있지. 그가 호호 불며 상처를 닦아주자 하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의 목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응, 아빠, 아빠. 그 한마디에 태민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감격에 차올라 하준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리의 입게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부서졌던 시간 조각들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진 밤이었다. 하준이가 잠든 후 서리와 태민은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진성그룹 이제 많이 안정된 것 같네요. 서리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태민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설이야, 내가 다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지난 5년 당신이 홀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난 평생을 속죄해도 부족해. 그래서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약속할게. 남은 내 평생을 하준이에게는 최고의 아빠가, 그리고 당신에게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천천히 당신 곁으로 다가가도 괜찮을까? 그의 고백에는 어떤 강요나 조급함도 없었다. 오직 진심과 기다림만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린 5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어요. 하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 말대로 아주 천천히 함께 만들어가 봐요. 그 미래라는 거. 그녀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지만 그 어떤 확답보다도 더 큰 희망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치유해 나갈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1년 후 에필로그.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가을날 오후. 5년 전 설이의 모든 것이었던 시골의 약초밭은 이제 더해원 식물연구소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변해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서렸던 그 땅은 이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잉태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 수목원 한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세 사람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6살이 된 하준이는 태민의 목마를 타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준아, 위험해. 아빠 힘들겠다. 이제 그만 내려와. 설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입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차가운 CEO가 아닌 영락없는 아들 바보였다. 강태민의 리더십 아래 진성그룹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더희원은 진성그룹의 식품 계열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과거의 악연은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로 변해 있었다. 태민은 하준이를 내려놓고 설이의 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이도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아직 반지가 없었다. 반지가 없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속도로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행복해? 태민이 나지막이 물었다. 설이는 대답 대신 태민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의 시선은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하준의 뒷모습에 머물러 있었다. 지독한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이야기였다. 복수와 증오로 얼룩졌던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아이를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다. 세 사람은 저물어가는 가을 햇살 속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거짓과 탐욕의 제국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들은 마침내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망으로 지어진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운 것이었다. 그들의 진짜 순수의 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